여러분들 그 책을 읽다 보면은 그 조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떤 테마는 제도라고 하고 어떤 테마는 그냥 설명을 합니다. 책에서 가만 보면. 그런 미묘한 차이들을 잘 익혀두세요. 그러니까 뭐 요약서 따위에는 그냥 제도라는 말을 빼버리고 설명하는데 이 교과서를 잘 보면 어떤 건 제도라는 말을 일부러 붙입니다. 꼭 이상하게. 그러니까 뭐 부당이득, 뭐 불법행 이런 것은 뭐 학원가의 요약서 같은 데는 그냥 부당이득 이렇게 써놔요 그냥. 근데 이 정통 교과서들은 원로 선생님들 교과서는 이게 어떤 것은 특별히 제도자를 붙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거 헌법이나 형법책도 그런 데가 보일 겁니다. 그런 것은 그 제도 그러면은 여러분이 아직 이제 전 과목을 일별하지 않은 사람은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데 이 제도라는 거에 대해서 특별히 좀 염두를 둬야 되는 게 뭐냐면 헌법상에 제도가 들어가는 용어들이 있어요. 뭐 제도적 보장, 무슨 제도 이렇게 그런 거 관련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미묘한 차이는 시간이 너무 걸리니까 설명을 못 하겠는데 이 제도자 들어간 것들은 공부할 때 뭘 조심해야 되냐 하면 거기 나오는 요건, 효과만 암기해서는 소용이 없어요. 그런 거 잘 안 물어봐요. 그러고 너무 간단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 제도의 취지 같은 거 있죠. 입법 취지 이런 거 장단점 그런 거에 집중합니다. 시험 문제가. 그런 것을 좀 이렇게 염두에 두라고 책을 때. 그러니까 뭐 논점이 좀 달라요. 조금씩 테마마다 다 똑같은 걸 내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것도 미세하게 좀 이렇게 신경을 좀 쓰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그 제도의 문제점이 있죠. 문제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도의 문제점. 현행 무능력자 제도에는 많은 문제가 있다. 한마디로 줄이면 이거예요. 많은 문제가 있다. 도대체 어떤 문제가 있냐 이거예요. 구체적으로. 괄호 1번에 보면 그냥 무능력자 제도라고 안 그러고 원래 무능력자 제도는 이렇게 나와 있죠. 이게 원래 하려고 했던 일이 뭐냐 이거예요. 무능력자 제도 가지고 원래 하려고 했던 일이 뭐냐. 두 번째 줄에 무능력자 패거리를 보호하려는 거 했다 이런 얘기예요. 무능력자 자신과 그의 가족 알겠습니까? 그 일당들 알겠죠? 그런데 무능력자 자신과 그의 가족이라는 말은 예컨대 진정한 권리자 또는 당사자의 무리에 속하는 것들입니다. 그걸 알면은 그 반대말이 뭐예요? 거래 안전 아니야? 거래 안전. 그러니까 그 밑에 바로 나오죠. 그래서 거래 안전이 소홀히 된다. 왜냐하면 원래 어느 쪽을 보호하려고 하면 다른 쪽 보호가 소홀해지게 마련이죠. 그 문제점의 첫 번째 문제점은 괄호 1번의 끝에 나와 있습니다. 뭐죠? 본인 보호를 중심으로 하는데 무엇보다 거래 안전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첫날 나눠준 그 프린트의 박스 부분이 있죠. 거기를 목숨 걸고 암기하라는 이유가 다 있는 거예요. 계속 나오니까 계속. 그거밖에 없어요. 그리고 원래 뭐 신통한 게 있는 게 아니고 그 두 줄만 가지고 하는 거예요. 계속. 이쪽 보호하냐 저쪽 보호하냐. 우리는 어느 쪽을 더 보호해야 되냐 이거예요. 제일 좋은 방법은 뭐예요? 양쪽을 다 보호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안 된다니까 현실적으로. 인간은 본래 불완전하기 때문에 모든 걸 다 보호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어느 쪽인가를 조금 더 보호하면 어딘가 소홀해진다고 이게. 그러면 법학책은 뻔한 거예요. 그 소홀해지는 쪽을 뭔가 좀 보완하는 대책을 또 마련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큰 줄거리를 여러분이 익혀야 되니까 여러분이 보면은 예컨대 99페이지 한번 봐봐요. 99페이지. 99페이지 보면 제5항 무능력자의 상대방의 보호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제5항 무능력자의 상대방의 보호. 근데 여러분이 그 100페이지에 첫째 문단만 빨리 읽어봐요. 그 문제점을 보완하는 제도죠.
문제점을 보완한다. 그러니까 이게 책을 읽을 때 이렇게 서로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것 같지만 근데 연결되는 같은 소리 하고 있는 계속. 뭐가 있다. 그게 뭐다. 그 특색은 뭐고 뭐 어디서 왔다 이런 거 배운 다음에 이게 문제점이 좀 있다. 그래서 이걸 좀 고쳐야 된다. 줄거리가 그거예요 지금. 이렇게 어떤 것을 책을 읽을 때 큰 윤곽을 머릿속에 그리면서 읽는 거하고 무대뽀로 그냥 단원마다 끊어가지고 딱딱딱 끊어가지고 딱딱딱 외우는 거하고 다른 거 이게. 이게 뭔가 그 흐름을 알고 있으면 이걸 다양하게 비꼬아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게 없이 그냥 부분 이걸 암기하고 나면 비틀어놓으면 모른다 이게 비틀어놓으면. 그리고 자꾸만 혼자서 뭐라 그러냐면 뭐 논점을 빼먹었어요. 논점을 왜 빼먹어 도대체 왜 빼먹어? 그게 뭐냐면 어떤 그 연결된 것들을 생각을 못하니까 갑자기 빼먹어버리는 거야. 어디 갔는지 생각이 안 나가지고. 물을 흐르듯 자연스럽게 이게 이루어져 있는데. 그래서 86페이지 괄호 1번에서는 이게 거래 안전을 좀 소리하는 측면이 있구나. 본인 보호에 치우쳐가지고. 괄호 2번은 또 뭐냐 이거야. 이거는 말이에요. 두 번째 줄에 가진 자, 또 보통 유산자라고 합니다. 유산자. 이게 유산자를 보호하는 기능을 해갖고 거기 보면 정신능력이 불완전한 무산자, 없는 자 말이에요. 무산자가 스스로 생활에 필요한 물자를 얻기 위해서 법률 행위라는 경우는 전혀 실익에 오히려 피해를 가져옵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 하면 무능력자 제도가 두 가지를 전제로 하는 거죠. 이 무능력자를 보호하는 그 가족 등등, 보통 이게 법정 대리인이라고 뒤에서 배웁니다. 아빠, 엄마나 또는 다른 그에 유사한 친족들이 있어가지고 후견이나 이런 사람이 보호를 해줄 때 가능한 제도입니다. 이게. 첫째, 부모나 형제 뭐 이런 사람이 없으면 이 제도는 오히려 폐해를 가져와요. 어떻게 하면 잘 봐라고 이 논리 구조를. 무능력자, 이 18세는 너무 나이가 많으니까. 요새 18세 말 안 들으니까. 16세에 무능력자가 있어요. 갑이에요, 갑. 응? 근데 얘가 천의 고아예요. 천의 고아. 이게 잘 봐요. 이 갑이 슈퍼에 가서 오늘 또 한 끼 식사를 먹어야, 오늘 하루 식사를 먹어야 되니까 쌀 한 대하고 반찬 몇 가지를 사려고 했어요. 이 슈퍼 주인이 을이야. 응? 슈퍼마켓 주인. 근데 무능력자 제도라는 게 이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거래를 했는데 뭐가 잘못될 확률이 있으면 이걸 취소할 수 있다는 건데. 취소할 수 있다. 이 아이가 예를 들어서 16세지만 또 제정신이 없거나 뭔가 지려 천박하면 취소할 수 있다 뭐 이런 걸 모르는 수가 있죠. 아예. 바가지 쓰거나 해도. 두 번째, 또 하나 문제가 되면 이 사람한테 아무도 없을 때 그럴 때 이제 이 아이가 제일 처벌되는데 두 번째 또 무슨 문제가 있냐면 이쪽 사람 입장에서 거래 상대방 입장에서 무능력자하고 거래하면 나중에 이게 취소당할 염려가 있죠. 취소당할 염려가 있다고. 취소 안 당하려면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거나 해야 됩니다. 나중에 이제 배우지만. 근데 지금 얘가 천의 고아라 동의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거 얘한테 괜히 쌀하고 반찬 팔았다가 나중에 이게 취소당하면 골치 아픈 일이 발생해요. 쌀하고 반찬은 말이에요. 취소당하면 얘는 다 먹어버렸으니까 안 물어줘도 되고 돈만 내놔야 돼 있어서. 그 돈을 내놔야 된다고. 요거는 또 잠깐 우리가 자세한 건 나중에 배우더라도 여러분이 141조를 보게 되면 무능력자는 취소했을 때 현재 남아있는 것만 반환하게 돼 있어요. 141조 단서를 보면 조문에 또 이상하게 쌀하고 반찬 사다가 밥하고 반찬 다 먹어버리면 현재 남아있는 게 아무것도 다 없어져가고 다 뱃속에 들어가 있잖아. 그건 현재 남아있는 이익이 안 들어갑니다. 소비한 거에 들어가 버려가지고 소비이익에 들어간다고 이게 법리상. 그러면 나중에 취소하면 어떻게 됩니까? 얘는 다 먹어버렸으니까 하나도 안 물어내도 되고 이 사람 그 쌀값 반찬값이 있죠. 다 물어내야 돼요. 그러니까 그걸 두려워하게 되면 을은 어떻게 됩니까? 얘하고 거래 안 하려고 그래요. 거래 안 하려고 한다고. 얘 행위가 유효해지려면 누구 동의를 얻거나 해야 되는데 동의를 얻어야 되는데
그리고 추인할 수 있게 됐을 때 추인을 받아야 돼요. 얘는 쳐내고 하라고 다 불가능합니다. 그게. 그러니까 주인 입장에서는 쟤하고 거래했다가 취소하면 취소 제출기한 상당히 길어요. 잘못하면 이거 나만 손해보면 거래 안 해버려 이거. 그럼 얘는 어떻게 됩니까? 얘는 굶어 죽어요. 아무도 얘하고 거래 안 하면. 그러니까 이게 문능력자 제도라는 게 가족이 있고 보호할 사람이 있고 그럴 때만 이게 유용한 거지. 이게 없는 아이죠. 이거 얘가 있는 아이 같은 문제가 안 돼요 또. 있는 거 다 처리하면 되니까. 없는 아이가 보호할 사람도 없어버리면 얘한테 불리하게 작용할 수가 있어요.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영미법에서는 컨트랙터 오브 네서리라고 필수품 계약 이론이라는 걸 개발시켰습니다. 이런 경우를 차단하기 위해서. 잘못하면 이게 굶어 죽어버리니까. 그런데 하여튼 이런 문제점이 있다는 거예요. 문제점이. 두 번째 문제가 이거고, 세 번째는 또 뭐냐면 87페이지. 이건 독일법에서 문제가 되는 건데. 거기 이제 무슨 용어를 찾아야 되냐면 이게 또 어디가 있어. 이게 너무 문장을 쉽게 쓰시려고 하다 보니까 용어가 사라져버렸어, 이게. 그래서 한 번에 제목을 쓰세요. 사회 정형적 행위. 그리고 사회 정형적 행위라고 그래요. 제목만 써요, 제목만. 보충규제 다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다. 조금 전에 설명한 것까지. 여러분 생각해봐. 여기 저것도 나오죠? 지하철. 지하철 안 나와 또? 근데 다른 거 나오니까 마찬가지예요. 우편, 공중전화, 수도, 전기, 가스 뭐 이런 거 나오죠? 이런 것도 지하철, 대중버스 다 사회 정형적 행위입니다. 여러분이 제일 흔하게 볼 수 있는 게 지하철이니까 예를 들라고 그러는 거예요. 지하철이 다수의 사람이 신속하게 이동하는 걸 내용을 하는 거래죠. 응? 지하철 통과하는 데만 2분마다 한 번씩 왔다 갔다 하는데 지하철은 사람 하나씩 세워놓고 검표원이 거기 서가지고 주민등록 내놔봐. 미성이잖아 이거. 너 아빠 동의를 얻었어? 핸드폰 줘봐. 이렇게 하면 거래가 안 돼 이게. 거래 해치죠 오히려. 신속하게 대량으로 거래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야 빨리빨리. 지하철에서 내가 좀 시험사 몇 번 타봤더니 말이에요. 우리도 급하게 잘 안 움직이는 성질이에요. 뭐 관찰을 심도 있게 하느라고. 그런데 뒤에서 막 밀어치키고 난리예요 그냥 막. 빨리빨리 가라고. 특히 9시 무렵에 8시 반 뭐 이때 무렵에 보니까. 그래 막 내가 또 줄 서 있다가 이제 길게 서 있다가 타려고 했더니 어떤 놈이 막 배로 날 밀어. 배로. 이상하게. 배도 나보다 조그만 놈이. 그래 막 꽉꽉 쟁이더만 이렇게. 카나다가. 지하철에서 수많은 민사 사례가 발생합니다. 민사 사례가. 정말로. 근데 하여튼 여러분 생각해보면, 뭔가 이런 데까지 문화유산 제도 이론을 적용한다는 건 골치 아파, 이거. 골치 아프다고. 그래서 거기 보면은 한 서너 줄 내려가다 뭐가 있어요. 이런 데서는 무능력자 제도 이론을 배제하는 이론을 찾아내야 돼, 거꾸로. 독일법에서 그걸 찾아내는 이론이 이거 깨알 글씨 안에 있는 사실적 계약관계 이론입니다. 알겠습니까? 거기 메모를 빼치잖아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문제점은 아까 얘기했죠. 거의 활용되지 못해요. 호적부에다가 맛이 갔음. 낭비 무지하게 함. 못 쓴다고 이거. 거의 실제적으로. 거의 활용되지 못해요. 이러한 네 가지 문제점. 네 가지? 뭔가 느끼는 바가 없습니까? 현재 사법시험이 오지선다형의 표준이라고. 여러분 잘 보면 그것만 알아두세요. 독일과 일본에서 이 제도를 폐지했다 써있죠. 거기. 미성년자는 폐지 안 했는데 다른 건 다 폐지하고 딴 걸로 바꿔쳤다. 그걸 기억해두라고. 그 지문에 나와요. 심도 있게 되면 시험 문제. 독일과 우리도 곽윤 선생님 주장하시죠. 우리도 뭔가 연구를 해갖고 이거 없애버려야 된다. 잘 쓰지도 않고 문제점도 많고. 여러분들이 이런 말 좀 하나 하고 싶은데 요즘도 그런 말들 있는데 곽윤 선생님은 노인 내고 책도 나온 지 오래돼가지고 이거 최신 이론이나 뭐 이런 거에 좀 부족하다. 독일과 일본의 이 최신 입법례에 대한 최초의 소개를 곽윤지 선생님이 했습니다. 몇 년 전에. 다른 사람들은 지금도 이게 안 써있는 책이 있어요. 지금도. 몰라 이거. 독일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뺏기기 바빠가지고 지금. 모른다고? 여러분이 단기간에 공부를 하려고 그렇지, 이 책을 오랫동안 보고 있으면, 한 10년 정도 보고 있으면 말이야, 최소한. 뭘 알게 되냐면, 지금 독일이나 일본에서 새로 나온 이론이 되게 많습니다. 근데 전부 곽윤 선생님이 눈치만 보고 있어요. 곽윤 선생님이 좀 이렇게 내용을 좀 간략하게 소개해가지고 이렇게 책에다 실어 놓으면 이제 그걸 연구합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잘 모르니까 혼자서. 무슨 얘기인 쪽에. 독일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지금. 지금 독일 채권법이 개정된 지가 벌써 3년. 우리 교과서에 아무것도 안 실려요. 지금 아무것도 안 실려. 이상하게. 그렇게 떠들면서. 그것 때문에 그걸 연구하기로 간 사람도 있어요. 여기서. 갔다 왔어요 다. 아무것도 안 나온다니까 지금 아직도. 안 나와요 아무도. 독일 채권법 개정되고 지금 몇 년이 됐는데 아무도 안 나온다니까 이상하게. 연구까지 했는데도. 전부 이 원로 선생님만 찾아보고 하는 거예요 지금. 원로 선생님들이 뭐 교과서에 좀 몇 줄 써놓으면 이제 거기에 기초해서 연구를 해보려고. 그러니까 뭐 사정을 모르는 사람은 뭐 젊은 사람이 최근에 뭐 책을 한 권 달랑 써놓으면 뭐 이상한 말 몇 개 집어넣어가지고 야 이거 뭔가 최신 이론이 나온 것 같아 이거. 개뿔이나 무슨 최신 이론이 있어 거기. 얼마 전에 그 어떤 사람이 쓴 글을 보니까 뭐 하드담보 책임에 관해서 뭐 곽윤 선생님이 뭐 낡은 학생들 이런 써놨어요. 거짓 깡패기 같은 소리예요. 곽윤지 선생님이 거기 써가지고 책에다가 나중에 책 공부하면 찾아봐요 여러분. 곽윤 선생님 자기 학설 주장하면서도 이게 좀 낡은 건데 독일에서는 최신 이론이 나오니까 앞으로 좀 연구를 해봐야 되거든. 이거 써놨다고. 그 다음에 다 연구는 그 다음에. 그 전에 가만히 있다가. 독일에서는 한 반세기 전부터 문제가 됐어요 원래 그게. 그냥 남의 책을 똑바로 안 보고 뭔가를 모를 때 우리는 미쳐요 다. 여기까지 이제 요 86페이지 46번 테마에서 말하는 건 두 가지입니다. 핵심적인 건 민법에 세 가지 무능력자 제도가 있고 또 한 가지 핵심 테마는 뭐예요? 네 가지 문제점이 있다는 거예요. 네 가지 문제점이 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이 시험 공부를 할 때 이렇게 쫓겨다니지 말고 여러분이 이 다음 중 틀린 말은 이렇게 놓고 문제를 만들어요. 문제점 제도의 문제점. 그리고 다섯 번째 건 되지도 않는 말을 하나 써놓으라고 거기다가. 그거 답이죠. 네 가지는 맞는 말이고. 그렇게 만들어보라고 문제를. 예를 들어서 뭐 아니면 여기 있는 걸 바꾸거나 독일과 일본에서는 한정치산자 제도와 금치산자 제도를 더욱 발전시키고 있다. 아니면 우리나라에서는 금치산자 제도와 한정치산자 제도가 활발히 이용되고 있다. 아니, 문제 자기가 만들려고 자꾸 연습을 해봐요, 자꾸. 이렇게도 만들어보고 저렇게도 만들어보고. 그게 확실하지 않습니까? 되지도 않는 거지 같은 문제지 풀지 말고. 87페이지에 드디어 이제 한 가지씩 배웁니다. 이 세 가지를. 미성년자부터. 그런데 말이에요. 미성년자가 그 앞에서도 배웠지만 만 20세가 되지 않은 자가 미성년자라고 그랬는데 제일 중요한 게 만 20세를 어떻게 계산하냐는 거예요. 어떻게? 어떻게 계산할까? 그러니까 여러분 민법 제4조를 보면 그거부터 나오죠. 그거부터. 미성년자 배우기 전에 그거부터 나와요. 우선. 4조. 어떻게 계산하냐 어떻게. 그러니까 성년과 미성년이 뭐냐는 거예요. 성년. 법조에 나오잖아요. 4조에. 만 20세가 되지 않은 자. 근데 여기서 이 만 20세는 말이에요. 만 20세는 어떻게 계산하냐 도대체. 만 20세는 어떻게 계산하냐. 여러분 153조입니까? 거기 보면 153조가 아닌 것 같은데? 좀 뒤 같은데? 그걸 보시게 되면은 거기 연령, 기간 계산과 연령 계산에 대해서 나와 있죠. 그러니까 4조의 그 내용을 정확하게 계산하려면, 혼자 그냥 암산으로 대충 때려 맞추는 게 아니고, 155조. 또는 연령 계산은 158조에 나와야 돼. 158조. 연령을 계산할 때는 말이에요. 원래 연령 말고 딴 걸 계산할 때는 시작하는 날을 빼버리고 계산합니다. 155조 얘를 살펴봐요. 그럼 써있다고 이렇게. 158조에 그냥 써있을 것 같은데 기분에. 있잖아. 원래 첫날을 뺍니다. 이걸 초일 불산입의 원칙이라고 해요. 기간 계산할 때 항상 그렇게 해요. 근데 연령 계산은 예외적으로 태어난 날을 집어넣고 계산합니다. 이건 왜 그러냐면 우리 사회에서는
서구와 달리. 여러분 신문 보면 이런 말이 나오죠. 그 우리나라는 꼭 계산을 두 번씩 해야 돼. 신문 같은 데 보면 뭐 영국의 축구 선수 나이를 써놓고는 괄호 안에 설명할 때는 우리 나이로는 몇 살 이렇게 말한다고 있어요. 두 번씩. 그 외국에서는 만으로만 계산합니다. 빼버리고 다. 근데 우리 사회에서는 이 전통적으로 장유유서 문제 때문에 나이 많은 거를 벼슬로 알아, 이상하게. 뭔가 올리는 데 집착을 합니다, 이상하게. 거꾸로. 올려요. 왜냐면 나이 많으면 대접받는다는 게 사회의 공통적인 어떤 기초적인 사상이니까. 요즘 물론 안 그러죠. 요즘 나이 많아. 요즘은 요즘 왜 나이 먹은 사람 존중하는 풍습이 거의 사라졌냐면 이 전두환, 박정희, 노태우 이런 놈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놈들은 위아래도 없는 거죠, 그냥. 부하가 상관을 총 쏴버려요, 그냥. 정권을 잡기 위해서. 반역행위죠, 그게. 군형법에 위배되는 겁니다, 명백히. 그러니까 사회가 몇십 년 동안 그래버렸더니 위아래도 없이. 이게 일상생활에도 스며들었어요, 이게. 평소에는 좀 하는 척 하다가 마음에 안 들면 확 뒤집어버려, 이거. 어떻게 할 거냐, 뭐 이런 식이에요. 이 군사 깡패들이 정권을 찬탈하면서 이게 우리 사회에 갖은 악패를 불러일으켰습니다. 갖은 악패를. 왜 이 군사 문화를 일상 이 시민 문화에서는 차용하면 안 되냐면, 군사 문화라는 건 어떤 거냐면, 비겁하게 밤에 남 자는 데 가서 뒤에서 목을 찌르더라도 하여튼 고지만 점령하면 그게 훌륭한 군인입니다, 군인은. 군인이 말이에요. 적군과 전투하는데. 핸드마이크 들고 앉아갖고, 야, 이따 3시간 뒤에 너희들을 기습할 것 같은데, 내 신사도에 입각해서 미리 알려주마. 이런 게 있을 수가 없어, 군대는. 비겁하든 야비하든 상관없어요. 이기기만 하면 된다, 이기기만 하면. 아무리 신사적이고 뭐가 훌륭하다 하더라도 전쟁에서 져버리면 패장이 돼버린다. 패장. 처벌받아라고. 군사 문화적인 그 유습을 시민 문화에다 접목시키면 안 돼요. 절대로. 사회가 붕괴되면 잘못하면. 근데 그거보다도 어쨌든 간에 지금 그래도 우리 민법은 말이에요. 나이를 존중하고 첫날을 집어넣고 계산한다. 그런데 이렇게 말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이 내일까지 뭘 해갖고 와야 되냐면 자신이 정확하게 만 20세가 되는 걸 계산해갖고 와요. 자기 자신이 언제 만 20세가 됐나 내가. 근데 그거를 법조문만 보고 초일 불산이 뭐 첫날을 넣니 안 넣니 시작해 모르는 사람은 보충교재 82페이지에 그 계산의 예를 하나 들어놨죠. 82페이지에 작은 글씨로 밑에 그걸 참조해가지고 자신이 정확하게 만 20세가 언제 됐는지 좀 알아보라고. 세상에 민법을 배우는 학생이 자기가 언제 만 20세가 됐는지 모른다는 게 말이 돼요? 알겠습니까? 내라고는 안 그럴 테니까 자기 스스로 알고 있으라고. 내가 만 20세가 된 날이 언제다. 정확하게. 그래서 이 성년, 미성년의 분기점인 만 20세의 계산 방법이 있죠. 만 20세의 계산 방법. 근데 여러분이 강의 선생님 교과서에서 조심할 게 하나 있어요. 그 로마자 1번의 첫째 줄에 그 깨알 글씨 있죠. 성년이라는 거에 깨알 글씨. 그건 성년의 실질적 의입니다. 알겠습니까? 심신이 정상적으로 발달하여 완전한 행위 능력이 인정되는 연령입니다. 알겠습니까? 분명히 곽윤직 선생님은 심신이라고 그랬습니다. 신체라고 안 그러고. 개중에는 말이에요. 몸뚱이는 성년인데 이 가슴은 성년이 아닌 사람이 있다고 이거. 그런 사람은 실질적으로 성년이 아니에요. 무늬만 성년 혹은 유사 성년이라고 합니다. 알겠습니까? 몸뚱이만 산더미만 하고 가슴은 새 가슴. 안 된다고 이거. 차라리 그렇게 될 바에는 불균형하게 될 바에는 반대로 되는 게 좋습니다. 반대로 되는 게. 신체는 미성숙인데 그 가슴이 천하를 포용할 만하다. 그게 훨씬 낫다고. 그래서 그건 실적 그 성년이고 형식적 의의 성년은 만 20세예요. 알겠습니까? 형식적 의의 성년은.
이거는 뭐 가슴이 넓은지 맞지 이거 상관 안 하는 거죠. 그냥 무조건 태어난 지 20년 되면 그냥 성년 되는 거야 이거.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뭐예요? 심신이 정상적으로 발달하여 완전한 행위 능력이 인정돼야 된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런 건 이제 두 번째 보죠. 두 번째. 우리 민법에서는 주로 뭔가를 미리 정의해 놓고 그거 아닌 거는 딴 거라고 해요. 여기 그렇게 써 있죠. 미성년자라고 뭐라고 써 있어요. 그거 아닌 자. 만 20세 아닌 자. 자주 써요, 이런 게. 거기 지금 말한 거 나오죠? 연령계산 155조 이하의 규정에 의한 출생일을 세매에 넣는다는 점을 주의하라. 응? 그 다음에 호적부나 주민등록증을 알 수 있지만 이게 절대적인 거 아니라고 그랬죠? 실제로 태어난 날을 기준으로 한다. 언제나. 알겠습니까? 로마자 2번에서는 말이에요. 로마자 2번에서는 거기 이렇게 만 20세를 형식적으로 획일화해서 자르는 것이 부당한 경우가 더 많습니다. 요즘은 왜냐하면 뭐 18, 9세 돼가지고 그 정신 연령은 한 5, 60대라고 할 수 있는 그 애늙은이들이 많아요. 그 정반대도 있죠. 나이는 한 30살쯤 먹었는데 이게 완전 푼수 덩어리라. 15세하고 별 차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획일적으로 정하는 게 타당하지 않은 것은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타당하지 않은 걸 그러면 왜 사용하냐 이거예요. 왜 미성년자 제도를 사용하냐. 거기 뭐라고 써 있어요. 왜 사용한다고 써 있어요. 왜 그랬어요? 무능력자 제도의 목적 때문에 어쩔 수가 없다는 겁니다. 무능력자 제도의 목적이 뭐라고 나와 있어요? 획일적 표준을 기준으로 해야 되니까. 이게 여러분 안 중요한 거지만 이 말이 뭐 맨날 뭐 문제가 있다. 뭐 개선을 좀 해야 된다. 자꾸만 나와 이상하게. 그거 왜 나오냐 말이에요. 우리 민법전 안에 이걸 개선하는 제도를 따로 또 뒀어요. 거기 번호 매겨 번호 맨 밑에. 그래서 몇 가지가 있어요. 그 몇 가지의 제목을 먼저 밑에서 세 번째 줄에 뭐라고 하였죠? 미성년의 규정을 완화하는 제도. 그게 제목 이름이죠. 그게 뭐가 있어요? 영업을 허가, 혼인에 의한 성년의제 제도 이런 게 나오죠. 동그라미 1, 2번. 그런데 여러분이 이거를 이제 잘 새겨 읽어야 되는데, 이 미성년자는 그 무능력자니까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예외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상하게. 근데 여기다 왜 두 개만 들어놨냐, 이상하게. 나머지는 안 들어놓고 얘를 여기서 요 두 가지는 다른 예외하고 달라서 뭐 추접스럽게 뭐 동의를 얻지 않아도 된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아예 처음부터 이 두 가지 경우에는 성년자로 봐버려요. 그냥 봐버려. 무슨 말이 알겠습니까? 여러분이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는 8조 1항을 우리가 보자고. 8조 1항. 거기서는 말이에요. 추접스럽게 뭐 미성년자로 보기는 보되 뭐 동의를 얻을 필요가 없다 이런 복잡한 말을 안 해요. 그냥 성년자와 마찬가지 이렇게 써서 마찬가지. 알겠습니까? 근데 826조의 2를 또 봐봐. 두 번째 거 혼인성년 의제. 826조의 2를 보면 성년자로 본다 이렇게 써가지고 나야. 미성년자인데 뭐 동의를 필요 없다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성년자로 봐버려. 성년자로 그냥. 성년자와 마찬가지 아니면 성년자로 봐버리다가 해. 그게 두 가지 그 예예요. 거기. 이건 미성년자 제도를 완화하는 제도입니다. 예외 뭐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원래 정확하게 말하면. 물론 통상적으로 강의선 선생님이 예외에다 그냥 집어넣고 설명하시지만 효과가 다르다고. 효과가. 그러니까 미성년자인데도 성년자로 취급하는 경우가 몇 가지예요? 두 가지. 영업 허가, 혼인. 알겠습니까? 그건 왜 필요하다고요? 이 획일화하게 되면 이게 부당하기 때문에.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었지만 뭔가 부당한 점이 있으니까 이걸 획일화하게 되면 말이에요.
18세에 결혼한, 참고 삼아 미성년자 그러면은 혼인하면 성년이 된다 그러니까 성년 되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죠. 야, 이거 간섭도 박혀 있고 말이야. 후닥닥 어떻게 혼인을 할 수가 없을까? 여러분이 그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민법 807조로 보자. 807조. 이 연령상 제한이 있어요. 민법상 혼인 연령에 제한이 있다고. 807조에 보면. 알겠습니까? 807조에 12살 먹은 놈이 혼인한다고 설치면 이거 안 된다고 이게. 요즘 물론 다 무너졌죠. 거의 다 무너졌습니다. 우리 혼인법의 내용이 아무것도 지키지 않고 있죠. 지금 여러 가지로 여러 측면에서 심지어 혼인의 효력도 거의 지키지 않고 있다 보니까 파괴당하고 있어요. 우리는 뭐 실력 같은 거는 안 뺏겨오고 그런 건 잘 뺏겨와요. 서구의 뭐 실험원 같은 거 잘 뺏겨옵니다. 놀라운 사건입니다. 우리나라 사람이 좀 특이한 민족성을 갖고 있는 거 틀림없어요. 연구 대상인데 지금. 뭐 외국에 이렇게 좀 잘못된 제도 이런 건 빨리 들어오면 빨리 이상하게 빨리 자리 잡아요. 그리고 좋은 거 이런 건 전혀 배격됩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의 어떤 젊은이가 담배 피고 술 먹고 이상한 찢어진 청바지 입고 막 놀아 제낀다. 금방 들어와요. 근데 그 젊은이의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생활을 안 들어와요. 이상하게. 그 젊은이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2시간씩 잠자고 쌍코피를 터뜨리면서 공부했다. 그건 안 들어와요. 싫으니까 그건. 사실은 말이에요. 이 놀이라든지 유흥, 방탕이라는 것은 말이에요. 언제 정말 그게 획기적으로 재미가 있냐면 그 앞에 피눈물 나게 성실히 살았을 때 이게 무지하게 재미가 있어요. 여러분 한번 실습해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방구석에 계속 누워있어봐요. 한번. 떼굴떼굴 누워있으면서 그냥 텔레비나 계속 봐. 텔레비 뭐 아침에 애국가 틀 때부터 저녁 때 애국가 틀 때까지 계속 봐봐요. 텔레비. 왔다리 하면서 밥이나 처먹고 앉아서 그러다가 토요일날 벌떡 일어나가지고 오늘 녹도리 한번 놀러 나가자. 놀아봐 한번. 지긋지긋합니다. 지긋지긋해요. 그런데 그러지 말고 반대로 다음 주에 말이에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밥 먹으면서 책을 한번 봐봐요. 밥 먹으면서도. 잠을 목표는 2시간이 실제로는 1시간 반으로 줄이자 이래가지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이렇게 해보라고. 엄청난 책을 보고. 그러면 토요일날 갑자기 옷 갈아입고 튀어나와봐요. 녹도리에. 무지하게 재밌어요. 그리고 아랫배 막 힘이 들어가. 이상하게. 놀아도 막 세상이 내 것 같아 전부. 허구한 날 빈둥빈둥 된 놈들은 몇 년을 놀라고 해도 소용이 없어요. 재미 하나도 없어. 그거. 지긋지긋합니다 아주. 그런 실체를 모른다고 내가 봐요. 실체를 몰라요. 이상하게. 논다는 건 일한다는 걸 전제로 하는 개념이에요. 그게. 일 안 하는데 왜 놀아? 맨날 놀고 있는데. 그건 계속 논다고 그래요. 그냥. 이게 무슨 말이야? 그 말 한 거야. 두 가지 제도. 성년자로 본다 이거야. 성년자로 본다. 그쪽으로 더 자세한 내용은 보기로 하고 이제 원칙을 우리가 보자. 원칙. 미성년자 도대체 어떻게 한다는 걸까 도대체. 미성년자가 무슨 죄를 졌을까? 미성년자 아무 죄도 안 졌어요. 88페이지에 미성년자는 행위 능력에 있어서 어떻게 취급하냐 이거 어떻게 주냐. 이것 역시 학자들이 이론으로 만들어낸 게 아니라 민법 제5조를 해석한 거야. 민법 제5조. 법조문 없는 법학은 그건 사기예요, 사기. 법조문에 근거 없이 법학을 논하는 자는 사기꾼 아니면 빨갱입니다. 틀림없이. 민법 제5조에 뭐라고 써 있어요, 도대체가? 민법 제5조에 뭐라고 써 있냐고. 미성년자는 말에 법정들이 동의를 얻어서만 법률행위를 할 수 있다고 써 있다고. 이 항에 뭐라고 써 있어요? 동의를 안 얻으면 취소할 수 있다 그랬어요. 미성년자가 혼자 단독으로 행위를 하면 어떻게 돼? 취소할 수 있어요. 여기서 이제 법조문 있는 거에 초학자료에서 잠깐 추구해주면 법조문에는 두 가지 용어가 씁니다. 할 수 있다. 또 다른 말이 있어요. 하여야 한다. 이런 말이 있다고. 하여야 한다. 이 두 말은 판이한 말이죠. 할 수 있다고 써놓은 건 안 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만약에 법조문에 하여야 한다고 써 있으면 절대로 안 할 수 없어요. 반드시 해야 됩니다. 거의 전부가 두 가지 중에 하나로 돼 있죠. 거의 전부가 법조문이. 근데 여기서는 할 수 있다 이거. 그러니까 취소는 안 할 수도 있어요. 사실은 법적 안정성 면에서 이게 더 불안하죠. 할 수 있다. 이게 안 할 수 있다는 거 이거. 마냥 기다리고 있어야 됩니다. 마냥. 그러니까 할 수 있다고 써놓은 건 대부분 기간 제한 규정이 뒤따라옵니다. 연달아서. 알겠습니까? 이건 146조를 봐봐요. 이게 안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주장창 기다릴 수가 없으니까 146조에서 어떤 기간 동안에만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참고사만의 재밌는 걸 알려주겠는데 시험에 잘 나오는 그 기간이 있죠. 전부가 뒤에가 6자로 끝납니다. 시험에 잘 나오는 거. 146, 406, 766. 봐봐요. 전부 시험에 잘 나오는 것들이죠. 비슷비슷하게 생겨와가지고. 146, 406, 766. 법전 뒤에 딱 있다 보면 그런 것도 발견하게 돼요. 자기들 혼자서. 그게 지금 세조문을 가만히 비교해보면 그 섞어 놓으면 곤란하기 어렵죠. 그럼 객관식에 자꾸 틀리게 써놓는 거야. 그걸 섞어 놔가지고. 어떤 게 어떤 건지 잘 모르게. 그러니까 여러분은 말이에요. 오늘부터 또 삼법 할 때 심심할 때 뭐 하면 돼요? 그 세조문을 팁다 외우는 거야. 평소에 그냥. 나중에 급할 때 외우지 말고. 밥 먹도 시험에 나오니까. 그 문장을 정확하게. 아무리 비비 꼬아서 섞어놔도 곤란할 수 있도록. 그런 건 평소에 하는 거예요. 평소에. 기본 실력으로. 그걸 시험 보기 이틀 전에 어떻게 외워, 그걸. 외우고 것도 많은데. 어떤 학생들 보면, 에이, 이런 거는 몰아서 한꺼번에 외우자. 시험이 임박했을 때. 이래가지고 뒷담 모으기 시작해요. 나중에 그게 어떻게 됩니까? 한 2000페이지 된다고. 그럼 또 일주일 하면서 못 읽은 거니 어떻게 됩니까? 에이, 외우는 건 빼. 이거 빼고 저거 빼고 다 빼고 그러면 뭐. 그리고 그 다음에 강의 시간에 또 나타나. 서로 민망하죠. 학생도 미안하고 선생도 왠지 내 잘못 같아 이거. 잘못 가르쳐가지고 이거. 잠깐만 오는 것 같아 이거. 그래도 뭐 한 2년 정도까지는 괜찮은데 예전에 보니까 뭐 4년 만에 또 나왔어. 4년 만에. 나 그 학생 붙어서 나간 줄 알았더니 그래서 왜 왔냐고 했더니 또 할 말이 없으니까 또 뭐 집에 가서 부모님 일을 돕다가 왔다는 거야. 이걸 바가지했어 내가. 사람이 태어나서 공부의 뜻을 뒀으면 부모가 죽든지 말든지 공부할 일이지. 뭐 수시 때때로 부모님 도우러 갔다가 공부하러 갔다가 부모에 대한 효도가 안 되죠 그것은. 부모님 일 돕고 싶은 말이에요. 어릴 때부터 발복 그것만 해요 그러면. 목숨 걸고. 뭘 이렇게 드문드문 그렇게 하지 말라고 어떤 일을. 젊음이 그게 여러분의 그 하루나 이틀이나 1년은 말이에요. 나 같은 사람의 하루나 이틀하고는 이게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 젊은 날의 그 시간들은 보석 같은 겁니다, 그게. 값을 칠 수가 없어요. 그럼 낭비하지 말라고. 여러분의 젊음이 고귀하다는 걸 모릅니까? 보석하고도 바꿀 수가 없는 거라고. 근데 그걸 엄한 일에 다 낭비하고. 공부는 뭐 이렇게 틈틈이 여벌로 하고. 먼저 로마자 1번의 원칙을 보면 미성년자가 법률 행위를 하려면 원칙적으로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게 위반하면 취소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런데 말이에요. 이때 여러분 이거 법전 읽으면서 조심해야 할 게 이 취소를 누가 하냐는 거예요. 누가. 여러분 교과서의 그 세 번째 줄에 네 번째 줄에 취소는 미성년자 본인이나 법정 대리를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써놨죠. 여기다가. 이거 좀 어디서 나온 말이에요. 이게. 5조를 보고 찾아봐요. 5조에 그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 140조에 있다고. 이게 140조 이상하게.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교과서에 그 밑줄을 긋고 140조라고 써놔요. 안 써놓으면 그게 어디서 갑자기 그런 말이 튀어나오는지 알게 뭐야 이게. 밑도 끝도 없이.
140조에 그렇게 써있다고, 140조에.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말이에요. 입증 책임이 나오죠. 입증 책임. 이건 정상적인 경우입니다. 거기 법률행위 유효를 주장한 자겠다. 이렇게 되는데, 뭐, 그것은 그냥 알아두고. 그것은 뭐, 여기서는 설명할 게 없습니다. 그런데 이 원칙은 이건데, 예외가 많다는 거예요, 이거. 예외. 예? 먼저 그 예외를 읽어보시면, 이 경우의 예외라는 것은 크게 본다면, 동의 없이도 혼자서 유효한 행위를 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동의 없이도. 근데 조심할 게 있죠. 거기 별표예요. 그러나 이때에도 의사 능력은 반드시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의사 능력마저 없어버리면 그 앞에 있는 문장에 유효한 행위를 할 수가 없어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의사 능력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구조를 여러분이 이해하기 좋게 말하면 이런 식입니다. 여기 어떤 사람이 있어요. 자연인이 하나 있다고. 그런데 첫 번째 사람이 의사 능력은 무조건 갖고 있어야 돼요. 뭔가 하려면. 의사 능력. 왜냐하면 의사 능력 없이 어떤 행위를 하게 되면 절대 무효입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의사 능력은 갖추고 그 다음에 또 뭘 갖춰야 돼요? 행위 능력을 갖춰야 된다고. 행위 능력을. 그런데 지금 배우는 게 요것이 없는 거 아닙니까? 행위 능력이 예외적으로 없는 경우예요. 그러니까 요거를 보충하기 위해서 동의가 그 대신 있어야 돼요. 행위 능력 없는 대신 동의는 있어야 된다고. 그런데 그렇더라도 이건 있어야 돼. 이건 반드시. 그래야 유효한 행위가 되니까. 안 그러면 앞에서 봤듯이 무효가 되니까 이게 없으면. 논리상 당연한 겁니다. 의사 능력 있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모든 무능력자는 일단 의사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의사 능력이. 그러나 여러분 아까 잠깐 자세히 배우지만 그 중에서 금치산자는 말이에요. 이 금치산자는 정의 자체가 맛이 간 사람한테 법원이 선고를 하는 거예요. 맛이 갔다는 게 이게 의사 능력이 없다는 얘기예요. 잠깐만 그것도 또 이걸 명확히 대비해서 우리가 구별을 해야 되니까. 그 97페이지를 보자. 97페이지. 97페이지 맨 밑에 괄호 1번만 봐봐요. 첫째 줄 나오는 거 다 읽을 것 없이. 심신상실이라는 게 의사 능력이 없는 거라고 써있죠, 여기. 그러니까 금치산자를 빼놓고는 나머지 둘은 말이에요. 뭔가 유효한 행위를 하려면 의사 능력이 있고 행위 능력 없는 대신에 동의를 얻어야 됩니다. 지금 금치산자가 의사 능력이 없다고 써있죠. 그러니까 금치산자는 말이에요. 봐봐요. 의사 능력이 있으면 이게 없더라도 동의를 얻으면 할 수 있다고 써있죠, 지금. 앞에 미성년자는. 그럼 금치산자는 이것도 없는 거죠. 그러면 이걸 얻어도 안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이에요. 그걸 잠깐, 이게 중요하니까, 그걸 대비해서 본다는 게, 뭘 우리가 봐야 되냐면 말이에요. 98페이지 맨 밑에 문단의 두 번째 줄 봐봐요. 동의를 얻어도 취소할 수 있어요. 왜? 의사능력이 아예 없으니까. 금치산자는. 그 차이점 알겠습니까? 미성년자와 한정치산자는 동의를 얻으면 유효한 행위를 할 수가 있는데 금치산자는 애당초 금치산자가 누가 금치산자가 되는 거냐면 의사 무능력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 무능력자가니까 동의 얻어도 안 돼요. 얻어도 안 돼. 딴 사람은 이거 있고 이거 없어도 동의 얻으면 되는데 금치산자는 이거 있어도 안 된다고. 언제나 취소했어. 언제나. 차이점이 대비가 됩니까? 그래서 교과서에 말이에요. 88페이지 그 로마자 2번의 두 번째 줄. 그러나 이때 의사 능력은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돼요. 왜? 동의를 얻어가지고 유효하게 하려면. 금치산자 달리. 이걸 전제로 해서 하나씩 예외를 보는데 동의 없이 할 수 있는 첫 번째 게 뭐냐 하면 이것도 조문이에요. 조문. 5조 1항 단서. 단순히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 알겠습니까? 단순히. 여기서 이 문장에서 조심하게 이 문장 그대로 해야 됩니다. 권리만을 얻고 말거나 의무만을 면해야지
권리를 얻으면서 동시에 뭐 의무도 어떻게 부담, 이런 건 안 돼요, 절대. 알겠습니까? 반드시 요 문장 그대로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 대표적으로 시험에 나오는 게 그 문단 끝에 채무의 변제를 수령하는 것. 그걸 빨간으로 내놓잖아요. 그게 왜, 얼핏 생각하면 그냥 빚 받을 거 받기만 하는 건데, 왜 행위 능력이 필요할까? 이런 의미 들지만, 거기 이유가 써있죠, 교과서에. 이익도 없지만 채권을 잃기도 하기 때문에. 절대로 혼자서 못합니다. 그 이유가 그거예요. 알겠죠? 그런데 근데 어디 미스프린트가 하나 있던데. 지금 생각난 김에 말해야 되는데, 보충규제 86페이지에, 보충규제 86페이지가 동그라미 3번 있죠. 또한, 이렇게 나가는 거. 거기에 의무만을 부담하는 이게 써놨죠. 응? 그거 지금 잘못된 말이야. 여러분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하죠, 그거. 면하는이죠, 면하는. 말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조심할 게 단순히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해야지. 이 겹쳐서 일어나면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보충규제와 교과서의 그 예들을 익히는데 가장 그 조심할 건 그 변제 수령입니다. 변제 수령. 채무 변제 수령하는 거. 나머지는 그냥 보면 알죠. 이게 뭔가 같이 겹쳐 있다는 걸. 나머지는 별로 안 틀리는데, 이 채무 변제 수령 깜빡 쏘나말이다, 이거. 그냥 빚진 거 받기만 하는데 그게 뭐 능력이 필요 없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갑자기. 그런 건 아닙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작은 글씨는, 초학자에게는 이게 왜 여과에 있는지가 참 궁금합니다, 이게. 이 테마가 왜 여과에 써 있는지, 이게. 거기 준법률 행위의 효력이라고 되어 있는데, 준법률 행위 중에서도 두 가지에는 적용된다, 이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걸 왜 그러냐면, 이거를 잘못 읽으면 곽윤 선생님을 또 욕을 하는데, 문장이 모순된다. 그런 놈을 내가 한번 봤어, 진짜로. 남을 가르치는 놈인데도 남의 책을 엉터리로 읽고서는 이걸 봐줘야 돼요. 여러분이 85페이지 맨 밑에 줄에 보면, 맨 밑에 그 문단을 보면, 무능력자 제도는 법률 행위에만 관한 것이라는 걸 주의라고 써놨죠. 그러면 법률 행위 아니고 준법률 행위에는 절대로 적용 안 된다는 얘기처럼 보이죠, 저게. 저게 지금 문장이, 저 문장이 아무리 봐도. 그러나 남의 책을 읽을 때는 이렇게 유기적 전체적으로 읽어야 됩니다. 이 88페이지에는 준법률 행위는 법률 행위 아니죠. 준법률 행위 중에서 두 가지에는 적용된다고 써있죠, 작은 글씨에. 그죠? 뭐에 적용된다고 써있어요, 여기. 의사의 통지, 관념의 통지. 그건 아직 안 배웠지만 뒤에 배우는데 일단 그걸 알아두라고. 그거를. 알겠습니까? 일단은. 여러분이 저기 할까봐, 이건 원래 그러니까 여기 써있는 깊은 뜻은 있긴 있는데, 원래는 이게 적용 범위에 관한 겁니다. 무능력자의 적용 범위. 그래서 보충교재 80페이지에는 그걸 가나번에 써놨죠, 내가. (80페이지) 가나번을 종합적으로 읽으면, 알 수 있는 겁니다. 적용 범위. 준법률 행위 중에서도 의사의 통지, 관념의 통지는 적용된다는 거. 거기 이유까지 다 써놨죠. 왜 거긴 적용돼야 되는지, 준법률 행위 중에서도. 그런데 곽윤직 선생님은 이걸 앞에서 안 써놓고 왜 여기다 갑자기 띄어 써놨냐면, 학생을 훈련시키기 위함도 있지만, 특별히 말해요. 그 위에서 예를 든 그 변제 있죠, 변제. 이 변제의 법적 성질이 원래 준법률 행위라고 합니다. 원래. 그래서 그 밑에 써놓으신 거예요, 사실은. 알겠습니까? 그런데 이건 사실은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채권 강론을 보시면 나중에
변제가 준법률행위라고 써놓고 또 뭐라고 써놨냐면 그렇다고 해서 정말 준법률행위라는 뜻은 아니다. 이렇게 써놨어 또. 그쪽에는. 여기서는 그 점은 문제 삼지 말고 시험에는 그래서 이게 어려워서 안 나옵니다. 그 문제까지는. 단지 여러분은 무능력자 제도가 준법률 행위에는 전혀 적용 안 되는 것이 아니고 의사의 통지, 관념의 통지에는 적용되는구나. 그걸 익히라는 거예요. 그걸. 알겠습니까? 그 문장 중에서. 그 다음에 첫째 예외는 뭐였었죠?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것은 동의를 얻지 않아도 유효합니다. 두 번째 예외는 처분이 허락된 재산의 처분행위. 알겠습니까? 이것도 법조문에 관한 겁니다. 6조를 또 한번 읽어보시죠. 여러분. 6조 민법. 여러분 중에서 특히 미성년자가 있다면 만약에 이 부분을 심도 있게 공부해둬야 되죠. 내가 우리 집에서 내 맘대로 유효하게 혼자서 할 수 있는 행위가 뭔지 여기 적혀있잖아 지금 계속. 그죠? 물론 성년이 된 사람도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다음에 자식을 낳았을 때 우리 집 애가 미성년자인데도 민법상 지멋대로 할 수 있는 게 있다고 지금 그거 배운 중이야. 그거 배운 중이야. 그러니까 잘 알아둬야 됩니다. 이런 거 모르는 사람일수록 자식이 마음에 안 들면 무조건 폭력부터 행사하죠. 두들겨 패고. 민법상 허용된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잘 알아두라고 잘. 사람이 무식하면 폭력밖에 내세울 게 없어요. 이런 걸 공부를 해두지 않으면. 그러니까 벌써 아빠가 법대에 나왔는데 걸핏하면 주먹을 휘두른다. 그건 뻔한 겁니다 벌써. 이 부분을 공부 안 한 거예요. 6조에 보면은 법정 대리인이 범위를 정하여 처분을 허락한 재산은 미성년자가 만도 처분할 수 있다. 동의를 얻지 않고. 근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문제가 되는 게 아닌데 우선 이 말 자체는 무슨 말이냐 하면 여러분이 한 가지 조심할 게 있는데 여기 그 범위를 정하여 처분을 허락한 재산이라는 말은 잘 음미해봐요. 미성년자 자신의 재산에 관한 얘기입니다. 알겠습니까? 아빠가 10,000원을 주면서 학용품 사라. 원래는 이걸 다루는 게 아니죠. 이것은 지금 10,000원을 주는 거죠. 주는 거. 10,000원을 주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런데 이건 딴 문제에 걸립니다. 이거 사실은 이거. 이거는 미성년자에서 권리를 얻기도 하는 거니까 의무도 부담하는지를 검토해야 되죠. 원래는. 그런데 지금 주는 사람이 법정 대리인이죠. 그러니까 포괄적으로 이게 내포된 거죠. 그러니까 이 자체가 유효합니다. 일단 재산 귀속이. 일단 아빠가 10,000원을 주면 그걸 받는 것은 이거는 6조가 적용되는 문제가 아니라고 지금. 이건 새로 권리가 귀속되는 문제 아니에요 지금. 아이한테. 6조가 원래 규율하려고 했던 건 그 아이 자신의 재산의 일부를 처분한다는 거 말하는 거예요 지금. 아이가 원래 갖고 있던 거. 그러니까 대부분의 우리 가정처럼 아이 개인의 돈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건 무용한 조문이에요. 이건 쓸모없는 조문이라고 이거. 뭐 처분을 허락하려도 뭐 재산이 있어야 처분을 허락하지. 우리 근데 보통 사람들 가정의 대부분의 한 10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이 조문이 거의 적용 안 됩니다. 그래서 재산이 있어야 한번 처분을 허락하지. 가진 거라고는 몸뚱이밖에 없는데 무슨 처분을 허락해. 다만 이제 이 문제를 가끔 시험에 내는 이유는 10,000원을 주게 되면 일단 10,000원이 귀속하고 그럼 10,000원 생기죠 이제. 이 10,000원에 대해서 처분을 허락하면 되죠. 왜 이걸 상세히 설명하냐면 야, 너 저 게임방에 가서 날리지 말고 학용품 사는데 써라. 이러면서 10,000원을 준 수가 있죠. 이거는 두 가지 논점이 걸려 있는 거예요 지금. 10,000원을 받을 수 있는가. 왜냐하면 이것은 5조 이상에 걸려요 이게.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지 않으면 동의를 얻어야 된다고 지금 이게. 그러니까 내가 얘를 아빠를 들어서 그렇지 삼촌이 돈 주게 되면 이게 문제가 돼버리죠. 문제가 돼버린다고 이거. 삼촌은 대부분 아빠 있으면 법정 대리인이 아니거든 이거. 이때는 이게 문제가 돼요. 이때는. 그런데 삼촌이 만약에 학용품 사는데 써라 이렇게 하고 줘버리면 권리도 얻지만 금전채권을 얻게 되지만 의무도 부담하죠. 학용품 사는데 써야 될 거 아니야 이걸.
부담부 증여에 걸리죠, 이게. 아직 여러분이 안 배웠지만, 채권법에서는 부담부 증여라고 이게, 이 돈을 받긴 받되, 학용품 사는 데만 써야 됩니다. 삼촌이 이렇게 말했다면. 그러니까 이건 딴 문제라고 지금 원래. 그렇지만 이제 보통 케이스 문제에서 한꺼번에 내는 이유는, 이걸 받을 수 있다고 전제하면, 아빠가 좀 대부분 받을 수 있으니까, 전제하면, 아이가 10,000원이 생겨가지고 처분할 재산이 생겼으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 문제를 보통 소홀히 하는데, 그것 때문에, 잠깐 케이스를 좀 봐보라요. 어디 갔어, 이게? 86페이지. 86페이지 가운데 그 작은 글씨 한번 읽어봐요. 보충교재 말이에요. 거기 재미있는 사례를 적어 놓은 거 있죠. 그걸 잘 보라고. 그거하고 오른쪽 페이지에 있는 케이스 있죠. 그걸 혼동하면 안 됩니다. 지금 우리가 배우는 게 그런 것들이에요, 지금. 애들한테 돈 줄 때는 어떻게 줘야 되고, 애들이 지 돈이라고, 뭐 애들도 가끔 우기죠. 내가 받아갖고, 지 돈 있을 수 있죠. 아빠 친구한테도 받고, 뭐 삼촌한테도 받고, 받아갖고 저축해놓고 있다가 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지 재산이 있으니까. 아니면 할아버지한테 물려받은 것도 있을 수가 있고. 그렇잖아요. 지금 우리 두 번째로 배우는 예외는, 오른쪽에 있는 케이스에 속하는 건데, 뭐가 문제가 되냐면, 학설상 뭐가 문제가 되냐면, 예, 근데 아빠가 뭐, 야, 너 돈 말이야. 이제 꼬마가 예를 들어서 뭐, 아빠 나 저금통에 뭐 10만 원이 넘는데, 그래서 2만 원만 쓰면 안 될까? 여러분, 이거하고는 구별이 돼요. 꼬마가 말이에요, 만약에. 야, 너 돈 함부로 낭비하면 안 돼. 저금통에 있는 거. 이랬더니 꼬마가 뭐라고 되더냐면, 왜? 이건 내가 저금한 내 돈인데. 이건 내 맘대로 쓸 거야. 이건 안 된다고 지금. 안 돼요, 이것은. 5조, 6조가 지금 그걸 말하고 있죠. 그건 안 된다. 반드시 동의를 얻어야 됩니다. 내 돈이니까 내 말을 쓰면 안 돼요, 그것은. 미성년자는. 그런데, 만약에 이제 허락을 얻어서, 그래, 너 2만 원 범위 내에서, 야, 공부하는데 좀 필요한 거 사는 걸로 쓰거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아니면 적극적으로, 너도 게임 살라고 그러지, 너. 너 그거 사면 혼날 줄 알아? 쓰면 안 돼. 이렇게 말했다, 이거예요. 근데 이놈이 2만 원 그 범위를, 허락한 범위 내에 쪼르르 들고 가서는 또 게임 사버렸어요. 게임방에서 한 10,000원 날리고 또. 그러면 그게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이때 뭐가 문제가 되냐면, 법조문상으로는 목적을 정하여라는 말이 안 보입니다. 6조에 아무리 읽어봐도. 그죠? 여러분 읽어봐도. 근데 우리 현실에서 대부분 미성년자한테 돈을 줄 때, 아빠, 엄마가 아무 목적도 없이 그냥 네 꼴리는 대로 써라. 이렇게 주니까 만만하고 이게. 미치지 않다며. 콩가루 집안이죠, 그것은. 심심하면 갑자기 태어나고, 야, 10만 원 갖고 와서 멋대로 써라. 그런 부모가 거의 없다고. 대부분 무슨 목적이 있어요. 하여튼. 뭐 학용품 사는데 써라. 뭐 운동화를 뭐 어떻게 하라든지 뭐 목적이 있다고.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게 목적을 정해서 줬는데 그 목적에 위배된 데 사용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게. 조문을 읽어보니까 목적이 안 나와, 거기 이상하게 또. 그럼 이거 어떨 거냐, 이거 어떨 거냐. 그러면 교과서도 89페이지 상단을 읽어보면 학설이 대립합니다. 학설이 대립해. 목적대로 써야 된다는 학설이 있고, 거래 안전 때문에, 왜냐하면 상대방, 가게 주인이나 게임방 주인 입장에서 보면 저게 만약 목적대로 써야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일일이 목적을 확인해야 됩니다. 그러면 게임방 장사 망하죠.
어떤 놈이 쪼르르 들어왔어요. 그럼 반드시 물어봐야 되죠. 너 돈 어디서 났어? 아빠가 처분을 허락했어요. 너 근데 그 목적이 뭐였었어? 학용품 사라고 그랬어요. 안 돼, 임마. 그럼 게임방 망하는 거 아니에요. 설사 학용품 사러 간다는 학생조차도 땡겨야 되죠. 학생, 학용품은 나중에도 살 수 있는 거야. 게임은 늙으면 못해. 그래갖고 데려와야 되죠. 근데 이거 제 발로 들어오는 학생을 갖다가 너 부모님이 줄 때 목적이 뭐였었어? 학용품이었어? 나가. 이게 말이 안 나와, 말이. 응? 그렇잖아요. 그게 지금 다수설에 의하면 누구 편입니까? 우리나라 다수설 누구 편이에요? 게임방 주인 편입니다. 그죠? 게임방 주인 편. 왜? 커리어 안전이 급하니까 지금. 소설의 이 노인네들은 누구 편입니까? 아빠 편이야, 이거. 문방구 편이죠, 쉽게 말하면 문방구 편. 학용품점. 89페이지 상단을 빨리 읽고 학설을 정리해봐요. 과연 그런가? 학설 공부할 때는 궁극적으로 최종적으로는 내용도 이해해야 되지만 무엇을 보호하려는 걸 찾아야 됩니다. 반드시. 그런데 빨간 줄이 쳐져 있어요. 그런데. 학설 대립 이해하겠습니까? 학설 찾으면 반드시 찾아야 되는 문구가 뭐라고요? 무엇을 보호하는가? 그 학설에 따라서 다수설에 따라서 만든 거죠. 보충교재 87페이지 케이스를 다시 한번 읽어봐요. 정확히 음미해두라고. 뭘 말하려고 하는지. 어려운 거 아니니까. 교과서는 어렵게 써있지만 실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겁니다. 87페이지 쪽 있죠. 케이스. 그걸 기억하는 게 더 빠르죠, 여러분. 교과서 문제가 너무 어려워가지고. 추상적이라. 알겠습니까? 쉽잖아. 케이스가 실제로 가능한 일이고. 민법 제6조에서 이걸 다루는 겁니다, 지금. 일일이 가게 주인이 꼬마 상대할 때는 무슨 목적으로 돈 받았냐, 아빠한테. 그걸 물어봐야 되냐, 이거예요. 물어봐야 되냐. 소설은 그렇다는 겁니다. 이 노인네들은 우리가 쉽게 말해서 완고한 노인네들이죠. 이 소설을 주장하시는 분들, 원로 선생님들. 이것도 사실 큰 틀에서는 뭐냐면 아까 우리가 통설에서 문역자들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게 뭐였었죠? 거래 안전을 소홀히 한다는 거죠. 아까 봤잖아, 우리 첫 번째 4가지 문제점 중에 하나. 이 거래 안전을 소홀히 하니까 이 개별적인 문제를 해석함에 있어서 그걸 계속 개선하는 겁니다. 6조 해석할 때 이게 소홀히 됐었으니까 이거 조금 더 개선을 한다, 거래 안전 보호를. 다수는 이걸 주장하는 거예요. 거래 안전을 희생하면 안 되니까. 이렇게 머릿속을 정리하라고. 일관되니까 다수에 놓는 거가.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오늘 일단 시간이 화살처럼 빨리 가니까 여기까지, 여기서 한 가지만, 몇 가지만 더 합시다. 그 부분을 끼워놓을 수가 없으니까. 그 학설까지 알았고, 맨 끝부분에 말이에요. 맨 끝부분에.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목적을 무시한다고 해서 완전히 그냥 무제한 목적을 허용해도 되느냐? 그건 안 돼요. 너무 심한 건. 알겠습니까? 특히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뭐냐 하면, 꼬마가 돼지 저금통에 20만 원, 뭐 통장에 30만 원 하고, 꼬마가 재산이 뭐 한 50만 원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갑자기 뭐라고 하냐면, 야, 너 그동안 아빠가 너를 못 살게 해서 여러 가지 답답했지? 좋다. 네가 갖고 있는 돈 네 멋대로 다 쓰거라. 갑자기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왜 다수에서 막냐 하면, 실제로 그렇게 말해버리면 꼬마가 팔딱팔딱 좋아서 뜁니까? 아니죠. 꼬마가 뭔가 이상함을 느끼고 긴장하죠. 이상한데, 이거? 뭔가 이거? 서운하죠. 혹시 우리 아빠가 나에 대한 애정을 다 버린 거 아니야, 이거? 막가라는 거 아니야, 지금 이거? 그래서 법학에서 다수설이 안 된다고 그러죠. 그거 안 돼요. 근데 법학에서는 이유를 뭘 댑니까? 무능력자 제도의 본질 자체에 반하는 거죠, 이것은. 아예 보호를 포기하는 거죠, 이거. 네 멋대로 해라, 그냥. 알아서. 교과서 끝부분에 그렇게 써있죠. 깨알 글씨까지 읽어봐요. 깨알 글씨 메모리 펜치라고 필요한 건.
이건 본질 자체에 어긋나는 겁니다. 그렇게 해버리면. 아무리 범위를, 목적을 무시한다 하더라도 다 네 맘대로 해라, 그냥. 그럼 이제 어린아이가 버림받는다고 생각할 겁니다. 버림받는다고, 이거. 왠지 이거.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논점은 그 끝부분의 두 줄입니다. 제6조에서는 처분이라고만 써합니다. 조문에 처분. 그런데 이게 여러분 이걸 뭐 궁금하게 생각하시면 지난번에 배운 게 하나 있죠. 권능에서 소유권의 권능은 뭐뭐 있다고 했어요. 211조에 나왔다고 했죠. 211조. 소유권의 권능에 뭐뭐가 있어요. 응? 앞에서 배운 권능. 이게 벌써 이틀밖에 안 지났는데 다 까먹어버린다. 이틀은 더 지나갔구만. 사용 수익 처분이 있다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쪽에서부터 약한 겁니다. 이게 제일 강력한 권능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조심할 게 뭐냐면 지금 거기서 교과서에서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조문에 이것만 써 있으면 이거 두 개는 안 되고 이것만 되는 거냐 지금 이게 문제 삼는 거예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게 제일 강력한 건데 제일 센 것도 되는데 약한 게 안 될 리가 없죠. 그러니까 교과서에 이렇게 써 있죠. 법조문에 처분이라고만 하고 있으나 사용 수익도 포함한다는 이설이 없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 이설이 있을 수가 없어요. 가장 강력한 것도 되는데 덜 강력한 게 안 될 리가 없죠. 근데 그거보다 저거 자체는 한번 설명을 들으면 안 잊어먹는데 뭐가 문제냐면 앞으로 지금 6조 저거 해석하는 것처럼 이 셋 중에 하나가 나오면 나머지도 반드시 검토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나머지도. 여러분 2차 시험 답 안 줬을 때 그렇게 해야 됩니다. 뭐 이러면 채점하는 선생님도 알고 있고 나도 알고 있고 내 친구도 알고 있고 다 아는데 뭐 쓸 필요가 없지 않냐 이거? 그런 거 아니에요. 반드시 검토해야 됩니다. 이것을. 이 셋 중에 어떤 거 하나가 된다고 써 있으면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되는 건지. 나머지는. 거기 이렇게 돼 있죠. 6조에 처분이라고만 나오는데 이게 학설이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이거. 사용 수익은 어떻게 되나 이거.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정리는 내일 하도록 하고.